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좁혀졌고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사라졌어요. 한국갤럽 조사가 저건 객관식 조사가 아니에요. 전화를 해서 네. 가장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름을 말하는. 본인이 이름을 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분명한 건 하락세죠.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꾸준히 지금 언급이 되다가 저렇게 급속도로 상승한 게 아닌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코멘트는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 드디어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대선 후보가 됐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 제가 휴가라서 없었는데 잘 하셨나요? 잘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시청자들이 아쉬워하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오늘 그러면 전망자들 오늘도 여론조사 보기에 앞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주간 여론이 어땠나요?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주 닷새 동안 조사한 결과고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해서 0.2%포인트 내림, 네. 37.4%. 2주 연속 아주 소폭 하락세고 30% 중후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의미의 어떤 변화로 볼 수는 없고요. 약간 눈여겨볼 점은 이제 보수 텃밭, PK,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했다는 부분. 네. 향후에 어떤 그 상황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찾아봤는데 네. TK, PK 지역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좀 살펴봤어요. 예. 리얼미터 조사 이 기준으로. 꽤 크게 떨어졌죠. 네, 지난주 기준으로 TK는 긍정평가가 과반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하고 있다가 50% 이상이었는데 네. 과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45.9%만 잘한다고 대답을 그렇죠. 했고 그 전주에 53.1%였는데 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대목인데 네. TK에서 7%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네. 민심 자체가 나빠졌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수도권도 아닌 TK다. 보수파파돼서. 뭐 TK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보수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그렇죠. 뭐 본인들의 이제 본산이자 뭐 공천 1순위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인데 TK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긴장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PK 같은 경우는 뭐 부산 엑스포 영향도 있다, 뭐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K까지 이제 좀 더 크게 했다는 영향을.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네. 향후에 어떤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업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먹고 왔잖아요. 네. 부산에 가서 부산을 엑스포 때보다 더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산 지역 지지율이 하락한 걸 보면 그게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아마 이제 그 뭐 떡볶이 쇼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고 네네네. 문제는 이거죠. 지금 상황이 저럴 때냐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예예.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거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뒷줄에 김동관 한화그룹 회장,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 뭐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줄줄이 다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저거는 약간 메시지가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저도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대체 이 시점에 저기서 왜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걸까? 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해서 뭐 차라리 기업 총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면 뭐 차라리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한다 할지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같이 논의를 한다 할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의 이 포장의 커뮤니케이션이 나왔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대체 이거를 무슨 의도로 기획했을지. 네. 이제 뭐 누가 기획한 건지는 뭐 명확한데 왜 기획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대체 왜? 아니 근데 그날 가서 떡볶이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가서 그렇죠. 회의도 부산발전 회의도 예. 하고 뭐 신공항이나 다른 어떤 약속 같은 걸 뭐 변함없이 잘 추진하겠다. 거기에 이제 기업 총수도 가서 이제 대변을 해준 같이 이제 좀 약속을 하고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네네. 먹은 것만 부각이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이나 어떤 기획적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인 거예요. 원래 어떤 정치 이벤트는 딱 한 장면, 워딩 하나 그걸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말씀하신 뭔가 부산 지역 경제랄지 뭔가 그런 류의 것들은 하나도 안 남고 네. 떡볶이만 이재용 남았잖아요. 쉿과 맞아요. 떡볶이 딱 두 개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재벌 총수 이미지가 제고되는
지금 아니, 뭐 저거 저렇게 투샷을 잡아놓으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샷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재용 회장이 예, 예. 저렇게 한 거는 뭐냐면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바로 앞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쭉 총수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다 이재용만 외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시라, 네. 조용히 하시라면서 악수를 일일이 하면서 이재용 유세 현장이라고 본인의 이렇게 이름을 좀 이름을 부르지 다- 말아달라는 네. 취지로 한 삼성 건데 내부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좋았겠네요. 너무 신났겠죠. 지금 이건 뭐 몇십 번의 보도자료 내고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그렇죠. 누렸고 그렇죠. 이거 어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밈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좀 살리는.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친숙하게 만드는 큰 네. 효과가 있었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원래 그 내고자 했던 효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자, 그래서 부산 민심 달래기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민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또 있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리얼미터 거고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진행된 조사 결과고요.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비슷합니다. 전주와 같은 32%, 부정평가는 59%, 직전 조사보다 이제 부정평가 한 1%포인트 내렸는데 큰 의미의 어떤 변화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뭐 경제, 민생, 물가 이런 부분이 19%로 많았습니다. 긍정평가는 외교가 많았는데 직전 조사 대비 비해서는 11%포인트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부정평가 이후에도 이 부분이 좀 높이 유치 차지를 실패가 했고 6위를 차지를 예.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11월 예. 29일 새벽 때 엑스포 유치 실패가 발표가 됐고 잇따라서 이틀 뒤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실상 뭐 경질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죠. 네. 이런 내부의 어떤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니겠는가. 네. 지난주에 생각보다 뭐 악재라면 악재, 부정적 요소가 이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엑스포 실패의 어떤 후유증도 있었고, 뭐 혁신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조기 종료, 그러니까 잡음도 계속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네. 수수 논란도 좀 터져 그렇죠. 나왔고 논란이 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정 평가에는 그렇게 이제 큰 폭의 그 여지는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요거에 이제 향후에 어떤 이 선거 준비하는 이제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요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네. 해놨는데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3% 포인트 차 좀 좁혀졌죠. 네, 좁혀졌고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등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갤럽 조사가 저건 객관식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네. 차기 정치 지도자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름을 말하는. 본인이 이름을 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가장 정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이런 분들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공고한 딱 그 15%의 이 지지율을 갖고 있고 여기에 조금씩 뭐 3%, 5% 저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재명 대표 분명한 건 하락세죠.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이 아니죠. 한 1년 만에 거의 한 뭐 쭉 비슷한 이 수치를 유지를 해오다가 네. 결국엔 지금 다시 10% 그렇죠. 때로 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꾸준히 지금 언급이 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총선 출마 관련된 이제 본인의 정치 대비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저렇게 급속도로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 하락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 출신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 이낙연 신당 얘기 나오는 것에도 좀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2022년 여름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이 한 달만 먼저 터졌어도 네.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그때 됐을지 모르죠. 거의 막판에 굉장한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들
야, 이 대장동이 딱 한 달만 늦게 일찍 터졌어도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못 되는 대선 경선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도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참, 보면은 타이밍이. 참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예. 문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시사하면서 본인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죠. 그리고 좀 이따가 뭐 이준석 대표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 야권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10년 만에 차기 정치인 그 조사에서 빠진 거라고 하던데. 아니 저도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이면 정말 오랜 기간 어떻게 네, 계속 보면 언급이 됐는데. 언급이 됐던 건데 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뭐 그 이후에 이 조사회가 이후에 이제 뭐 코멘트는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대선 후보가 됐다. 원래 저게 언급이 안 될 수 사라졌다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굳이 저기서 상위권을 달린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이 없죠? 시점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본인의 에너지들이 응축돼서 선거 국면에서 쭉 타고 올라가야지 이게 되는 게 선거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생리상 사실 뭔가 이렇게 근데 여론의 견디질 관심을 못하죠. 예, 그걸 못 견디니까 그걸 견디질 당장 못하다 그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휴지기가 좀 길다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할 거고 특히나 국힘이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오 시장도 막 너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아, 본인이 지금 존재감이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네네네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해하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동석했던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 똑같았어요. 아니 지금 선거도 아닌데 굳이 네, 굳이. 뭐하러 전면에 나서시냐. 네.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이제 성과를 내면 그게 이제 다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그쵸,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 행보를 쫙. 하니까 예. 주목받기 시작한 거고. 근데 안철수 전 대표도 똑같아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응집력 있게 딱 낼 수 있는 네. 상황. 그걸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배가 지금 하는 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 12월 2주차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와 이번 주 2023년 12월 1주차 조사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저 때 실제로 보시면 마련을 아시겠지만 했습니다. 저 때가 2020년 4월 총선 직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딱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총선을 앞둔 그 직전의 12월 조사. 이낙연 대표가 뭐 거의 어마어마한 수치로 야권, 여권 아울러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었죠. 네. 문제는 여권, 그러니까 당시 야권이었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 유승민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네. 이분들의 이 숫자를 다 합해도 지금 야권 파일을 지금 당시 이제 여권 예, 파일을 예, 합한 예. 뭐 이낙연, 심상정, 박원순, 이재명 이분들을 다 합해도 미치지도 못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저 유승민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재기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때 조사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현재 23년 12월 네. 과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지지율이 그쵸. 네.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나중에 훗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네.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 그래 그때 저랬지. 근데 지금은 이렇네. 네. 이것만 살펴보셔도 그렇죠. 굉장한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가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저때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선 직전 1년에도 여론조사 조사하면 뭐 0.9% 8% 이랬어요. 네. 근데 이게 대선이라는 건 그리고 또 이 정치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런 데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치죠. 네, 자, 네 저런 말씀하세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러니까 강 기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예상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장재원 의원이 어젯밤에 그렇게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나요? 이제 저 후폭풍이 이제 여당 내에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네. 저 여파가 결국은 야당에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것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선호도라는 게 어느 한순간 누구는 팍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갑자기 또 새로운 인물 아까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제로에서 다시 또 올라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장지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도 뭐 기대하고 있죠. 15분 나와서 뒤면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말씀하실지. 해주겠죠? 지금 아프로디테님도 늘 목요일에만 나가시는 거 제가 봤는데 오늘 화요일 방송에도 찾아와 주셨네요. 앞으로도 화요일 방송 자주 와주세요. 앞으로 밑에. 앞으로도 아프로디테님. 자, 마지막으로 이 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한 달 새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커졌습니다. 의견이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정도 더 벌어져서 지금 16%포인트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게 역대 규모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심각한 조사예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35%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선거하면은 네. 20년 4월 총선보다 더 크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던 뭐 80석, 90석 그쵸. 현실화될 수 있는 수치가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랑 지도부를 한번 불렀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불렀고 그리고 나서 순방 나가자마자 장재현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 지금 선거를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네네.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여권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더 다음 주에 또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주중과 주말 짜잘짜잘하게 정치권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묶어서 살펴보고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총선 4개월 앞 혼란의 여야 속도내는 삼지대라고 잡아봤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방금 여론조사 연장선에서 먼저 지난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한 분석 결과 하나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입니다.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인데 21대 총선에서 이긴 용산과 송파 갑이 빠지고 이제 서울 지역 49곳 중에서 여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분석했을 때 6곳에 그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4개라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저것도 강남 가불병이 그나마 유지가 됐으니까 지금 6개지. 사실 이번에 선거 획정할 때 강남 가불병을 2개로 합쳤으면 맞아요. 5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송파 을, 강남 갑병, 을병, 네. 서초 갑을 요런 전통적인 우세 지역 말고는 그렇죠. 지금 이길 수 없다라는 건 다 파란색이라는 건 불과 1년 만에 지금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포당, 네. 수도권을 수도권 포기한 당.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해서 120석 안팎의 의석 중에 여기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네. 120석, 30석을 얻는 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렇게 완패를 한다고 하면은 100석을 넘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부산을 지난 선거 때는 그래도 선전을 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부산과 뭐 TK 나머지 지역에서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방어를 수도권의 해줬으니까. 이런 예. 패배를 보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들도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권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줘요. 내부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네. 이거를 뭔가 떳떳하게 공표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다고 볼 수 네. 있죠. 근데 센터장님 이거 보면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다라고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근데 사실 당 지도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이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는 거를 상상해야죠. 상상하고 그 부분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지만 그 기억이 나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저희 중립회로 나와가지고 송파도 위험하고 예. 서초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방송도 하고 기사도 썼지만은 에이 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서울만 지금 저렇게 나왔지만 경기도 상황 더 안 좋거든요. 저도 뭐 경기도 살고 있으면서 예. 정서를 알고 오랜 기간 이제 그 선거를 봤지만 경기도 이제 서부 라인, 네.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하고 좀 정서가 다르죠. 네. 대체로 서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세가 좀 강하고 동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최근에는 그것도 좀 약해지고 있고 동부 쪽에서도 야당의 어떤 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감안하면은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석 이하 보면 뭐 60석 얘기하시는 분들도 극단적으로는 50에서 한 70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방주사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네. 그때 한때 좀 바짝했잖아요. 그쵸. 그때 반짝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불렀고 이뇨한 위원장도 그쵸. 불렀고 예.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한 거 보면 네.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 판을 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실책을 일단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쵸.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정치라는 건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든지 가능한 게 또 정치거든요. 제일 극적인 장면은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직전 한 2달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잠적했잖아요. 그때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이준석 대표랑 끌어안고 네. 봉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 생겨서 이 다시 동력이 생긴 건데 네. 만약에 뭐 물론 그런 이번에도. 일은 뭐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상상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해본다면 거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내건 조건이 딱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변화.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현재 여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결집을 네. 요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먼저 내놓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고민이 좀 커지겠죠. 그 신당을 어떻게 할지. 이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지 네. 당이 바뀔 것이다. 예. 지금 사실 장전 의원 조금 전에 10시에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네네.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지금 뭐 모든 당무 취소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나올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얘기한 김재동, 권성동 의원도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미 대통령과는 이런 걸 다 상의하고 당연히 했을 거고 오전에 지금 혹시 못 보신 분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재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랑 뭐 사전에 조율을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스도 노도 안 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오늘은 그냥 이해해달라 뭐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는 아니 당연히 뭐 다 했다는, 조율하고 네. 저는 이 대목이 의미심장해요. 어떤 대목? 본인이 인수위 시절 때 네.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 예. 운명적인 거다. 네. 뭐 버스 지금 70대 빌려가지고 네. 그 세과시. 거의 뭐 무소속 출마를 확실시 하시던 분의 네. 입장과는 네,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을 언급하는 거 보면 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거는 윤핵관, 네. 소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찍어서 타겟팅했던 윤핵관들의 변화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 체제의 변화가 지금 대통령 순방 기간 일주일 동안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혼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종목이 다이내믹하죠. 이제 되겠네요. 이게 시작인 거죠. 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자, 네. 총선 체제로 갈 거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백의종군이에요. 백의종군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너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아 원래는 저 그걸로 검찰 묻어가려 프레임, 뭐 했는데. 윤핵관 프레임으로 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쵸. 결국 남은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 변동을 어떻게 누가 먼저 속도감 있게 네. 만들어내고 또 이걸 이끌어가는지 이게 이제 아마 총선 네. 승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리고 또 봅니다. 그 거부권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특검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 대해서. 네. 그거 행사할지 말지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 잘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찬물일지 아닐지. 민주당은 뭐 특검은 이제 그냥 기정사실화 해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거고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검법 받아라. 검찰도 조사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네. 괜히 특검법을 피해서 김건희 방탄이 되는 그쵸, 순간 그쵸. 이게 또 총선의 악재가 네. 됩니다. 될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떳떳하면은 받아라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쉽지 않죠. 이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권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행인 걸 수도 네.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 김건희 방탄 프레임, 여사의 방탄 프레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총선만 놓고 봤을 때 유불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매일 특검하면 매일 뭐 누구를 불렀네 안 불렀네 이거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걸 브리핑 할 거고 오늘은 뭐 김건희 여사를 압색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서로 이제 타협해서 이제 조율해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자료 제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총선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중에 총선 이후의 결과가 네. 뭐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거나 아주 뭐 경미하게 나오더라도 되게 불리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더라도 총선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원래 네. 이제 견통적으로 네. 검찰이랄지 법원은 선거 직전에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그쵸. 지금까지 예. 대한민국의 관행이었어요. 맞아요. 검찰도 대형 수사를 잘 하지 않고 법원도 특별히 예정돼 선고가 있었던 아니면? 선고가 아니라면 네. 굳이 일정을 바꾸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일정이 한 게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건들, 큰 새 덩어리로 진행되는 네. 사건들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총선 전에 답이 선고가 나올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문제는 검찰인데 네. 검찰은 사실 수사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검찰은 특별한 수사를 하지 않을 텐데 특검은 얘기가 달라요. 특검은 법에 의해서 출범을 하게 되면 네. 정해진 시간 내에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쵸. 뭐 그리고 6개월이면 브리핑도 해야 6개월, 되잖아요. 뭐 1년이면 1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말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2월쯤 특검을 시작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게 되면 이건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아마 상식적으로 특검을 하더라도 네. 총선 이후에 할 하자. 것이다. 이제 그런 카드로 협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지만 민주당은 또 그걸 절대 받아줄 생각은 받아들이지 없겠죠. 네. 지금 민주당의 목적 자체가 이재명 방탄을 김건희 방탄으로 엎으려고 하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을 거. 네, 저희 그러면은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뭐 지난 일요일에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이 네 의원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국민과 함께 토크쇼 개최했는데 이게 굉장히 나름 성황리에 네.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뭐- 자리에 같은 네. 공간에 같은 빌딩에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네, 있었는데 뭐 오늘 뭐 윤영찬 의원이 아침에 지금 돌직구쇼 나와서 열심히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던데 네. 이미 뭐 마음은 결정한 거예요. 따로 간다. 근데 문제는 시점이죠. 시점과 타이밍. 그쵸.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큐 사인을 주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명씩 뭐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의원은 사실 임팩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상민 의원은 뭐 기존에도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탈당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선 후퇴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굳이 탈당할 이유가 없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어떤 이 탈당을 레버리지로 네.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조금씩 파일을 키워가겠죠. 그러다가 그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순간에 탈당을 네. 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는 네. 그런 순간들이 뭐 1월, 2월 뭐 그 전으로 오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뭐 1월 초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바로 말씀을 네. 하셨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12월 27일 이제 보름 남았죠. 네. 뭐 이제 한 2분 뒤면 뭐 출연할 텐데 예. 뭐 앞에 보름 와 뒤에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네. 결정할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유대관 다 물러나고 네.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네. 갑자기 이제 여권의 지도부가 공백 사태가 생기면 뭐 그때는 이제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또 한 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네, 국민의힘은 그런 변화가 오히려 또 시작이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갈지 약간 그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을 텐데 민주당은 아직 그런 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차릴 것 같고 나머지 4명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떤 옹호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그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초선들 보면은 뭐 사쿠라라든지 네. 뭐 내부에서 아주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 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건 네. 당대표 임기 끝나면 네. 전당대회 또 나올 겁니다. 아. 당대표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이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뭐 이게 그 민주당 지금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저도 좀 의문이긴 좀 해요.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자, 낙준연대 성사할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기 그러면 빠르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대놓고 앞담을 하고 있네요. 자, 당사자와는 좀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요. 선배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걸 뭘 합니까? 그런 거.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예. 뭐 저는 뭐 굳이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